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키인 부동산입니다. 급변한 상황, 파티는 끝났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최근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분들은 느끼신 점이 있을 겁니다. 와, 생각보다 매물이 정말로 없다. 자, 진짜 보시면요, 매물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그것도 저층이나 안조 타입 중심이죠. 진짜로 좋은 로얄동 로얄층 매물은 거의 씨가 말랐던가 또는 굉장히 높은 호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가격 장기간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어차피 저금리에 돈이 갈 곳은 부동산밖에 없다는 거죠. 그동안 저물가 저금리였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이런 믿음이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자, 1주택자 역시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이익을 실현하는 경우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에요. 자, 장기적 저금리 전망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유지 기대는요, 딱 작년 10월까지였습니다. 자, 이 시기까지만 해도요, 미국이나 한국 저성장 저물가가 지속될 거란 전망이 강했어요. 그래서 최소 2년 이상 장기간 저금리로 경기 부양에 나설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자산 가격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정말로 높은 상승세로 말도 안 되는 금액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대부분의 다주택자 생각이 많이 박혀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11월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고요. 백신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요, 향후 통화 정책 전망에 큰 변화를 나타내는 의미였죠. 부양책과 백신 효과로 경제 정상화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는 거죠. 자, 경제가 정상화된다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소비가 늘어나고요. 경제가 성장합니다. 고용이 증가해요. 자, 그러면 이것이 금리 인상 조건을 충족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백신 개발과 바이든 대통령 당선으로 이 금리 인상 조건이 예상보다 빨리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이런 큰 변화를 반영하는 곳이 바로 장기 국채 시장입니다. 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1.57%까지 올라갔고 10년물 국채 수익률 한국 국채도요. 1.995%, 2% 달성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장기간 저금리를 전망했던 주식 시장에서 발작을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성장주에서 타격이 많이 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주식 시장과 다르게 아직 부동산 시장은 움직이고 있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식시장보다 오히려 부동산이 더 취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렸어요. 자,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요, 주식시장이 악재라고 보기 좀 어려운 과거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도 과거에 지속적인 금리 인상 한 번 할 때 정말 극단적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때 보면 오히려 주식시장은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는 부분이죠. 성장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으로 증시가 호조를 보였다는 부분입니다. 자, 한국 역시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코스피 상황 보면요, 오히려 오름세가 확대되는 모양새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증시는 일시적인 긴축에 따라서 발작을 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성장과 기업 실적 개선이 동반되면 다시 같이 우상향할 수 있겠구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어땠을까요? 아파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준금리가 인상했던 2010년에 서울 아파트 어떻게 됐냐? 하락세로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아파트는 다르다는 부분이에요. 자, 부동산은요, 금리와 공급에 가장 민감합니다. 특히 지속적인 기준금리 변화는요, 부동산 시장에 절대적 영향을 줘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폭등시킨 게 아니다, 정부 정책을 잘못 시켜서 이런 것이 폭등한 것이다. 물론 정부 정책이 미스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폭등의 주요 원인은 아닙니다. 금리 인하가 맞아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2019년에 기준금리가 7월에 한번 인하가 되고요. 10월에 추가로 인하하게 됩니다. 10월에 추가 인하했을 때 거래량이 11,000건대로 폭증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2020년 올해도 볼게요. 3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에 추가 인하하게 되죠. 그 이후에 거래량이 15,000건까지 튑니다. 보면은 두 번째 인하에 가장 크게 반응한 것을 보이실 거예요. 기준금리 한 차례 인하했다고 부동산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데, 자, 가까운 시내에 추가로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확실한 긴축 신호를 보고 자산 시장이 많이 뛰어든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이럴 때 거래량이 급증을 하잖아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지난 1년간의 급등한 것을 바로 2, 3개월 만에 한꺼번에 반영을 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기준금리 인하하고 나서 거래량이 터졌던 게 과연 정부의 정책 실패로 거래량이 터졌냐? 그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금리는 더 이상 아파트 보유자 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릴 금리가 없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제 다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라는 거죠. 가계대출이 1630조 원 대한민국 GDP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자율 인상에 굉장히 취약해지는 가구가 증가한다는 부분이에요.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주택만 할 때 대출 4억을 꼈어요. 대출금리 2.5%에 받았습니다. 자, 4억 대출을 20년 동안 상환하면서 이자 1억 내요. 이 정도면 살만하죠. 대출 받을만 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 볼 때 정상금리라고 할 수 있는 기준금리 2.0%까지 올린다고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대출금리 4%, 4% 초반 나오겠죠. 그러면은 4억 대출 받았을 때 이자 부담 금액이 1억 8천으로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부담스럽죠. 4억을 빌렸는데 그 절반 가까운 금액을 이자로 낸다는 부분, 결국 이것이 수요 감소, 주택담보대출의 수요 감소, 아파트 매수자의 감소, 그리고 자, 이자 상환 부담을 부담스러워하는 공급 증가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 급등한 전세 가격이 오히려 폭탄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서울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 69.1%로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서울은 54%예요. 자, 그런데 과거의 금리 급등 시기였던 2010년에 서울 전세가율 보면 42.1%였습니다. 경기도 지역은 43.4%였어요. 자, 근데 그 당시와 지금과 기준이 된 매매 가격이 훨씬 높죠. 2배 이상 높겠죠. 그러면은 이 전세금 자체 총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 2010년에 전세자금 대출 총액 보면 12조 규모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20년 11월에 전세자금 대출 총액 보니까 103조 원 규모로 9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전세 가격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결국엔 낮아진 돈의 가치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전세 가격 급등하면 급등하는 이제 통계 보여줄 때마다 이것은 돈의 가치가 높아져야 된다. 여기서 돈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기준금리 인상을 의미하는데,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요, 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요. 또한 이제 전세 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높아지고, 또한 집주인 입장에서 받은 전세금으로 활용 용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된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전세 가격이 낮아졌을 때 최근에 주택을 매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역전세난을 우려할 만큼 위험 상황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돈을 2년 만기로 빌린 거예요. 자, 이 빌린 게 상환할 때마다 유동성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미국이 안 올리면 우리도 안 올린다. 그런데 제롬 파월 의장이나 제닛 옐런 재무장관 보면 당분간 금리 인상 없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한국에서 어떻게 올릴까? 2010년 보면요, 미국은 제로금리 유지하는데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다르다는 거죠. 자, 미국과 한국은요, 금리 변화를 위한 물가 측정 방식이 달라요. 미국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요,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를 합니다. 또한 간접 지출을 포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의료비와 집세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최근에 미국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호황인 건 맞는데 또 임대 시장은 굉장히 침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세 가격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더라. 게다가 이 의료비는요, 정부의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요. 의료 정책과.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원자재 가격 급등한다고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급등과 이어지진 않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봐요. 자, 근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식품과 에너지 변동률을 반영을 합니다. 이 중에서 식품 변동률은요, 뭐 그렇게까지 가중치를 많이 두지는 않아서 상관이 없는데, 에너지 변동률은 큰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가 등의 원자재 가격에 밀접한 영향을 받고요. 특히 지금 같은 원자재 슈퍼사이클 시기에 고물가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금리 인상 시기를 보면요, 대부분 유가가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2010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기준금리 올렸을 때 유가 보면은요, 60달러 선에서 100달러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같이 급등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했죠. 자, 이때 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따지면서 올렸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봤어요. 과거에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봤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기준금리 올렸던 2017년 11월과 2018년 11월 30일 두 차례 기준금리 올렸죠. 이때도요, 유가가 50달러 선에서 70달러 선까지 올라가니까 물가 상승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가가 60달러대 중반까지 치솟았죠.
자, 향후 공급이 증가할 분명한 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실제 계획하고 추진 중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정부에서 이것을 앞당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공급이 크게 증가하는데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겹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말씀드렸죠. 자, 아까 전세 가격 불안 요인 중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이 공급 과잉적인 부분도 전세 시장에 굉장히 불안 요소를 가속시키거든요. 이 두 가지가 맞물린다. 게다가 이렇게 높은 전세가율과 전세 금액이 유지된 상황에서 분명히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자, 주택 가격이 하루아침에 급락한다는 거 아닙니다. 당장 올해, 내년에 급락한다는 건 아닙니다. 주택 가격이 한번 급등하고 나서 떨어질 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 중에 형성된 신고가가 꼭대기로 형성될 가능성, 그리고 이 신고가는 강남 등지에서 먼저 생기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하락세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이 하락세가 장기간 이어지게 되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고 집주인 입장에선 고민을 하게 되는데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보유세 같은 경우는요, 올라갈 땐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하락할 땐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매물이 증가하게 되면서 하락세는 더 커지겠죠. 이 하락세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공급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서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동시에 충격을 주게 되면요, 자, 이게 바로 부동산 거품의 영향 제거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 이제 주택시장의 파티는 끝났습니다. 파티가 끝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기루처럼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변화한 상황을 미리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